자, 이번에는 사회문화 3이죠. 사회문화 3 민법에 관련된 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첫 번째 문단은 민법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와 첫 번째 문단 민법에서 채권과 물권, 자, 채권과 물권법, 채권법, 물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공시방법, 그래서 등기를 소개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의 변동, 이걸 뭐 원시취득 이런 말로 부르는데 거기 말은 안 나왔어요.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은 담보물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좀 특이하게, 자,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조금 약간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좀 잘 될까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건물 A를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건물을 팔았어요. 자, 그래서 건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렇죠? 자, 건물을 팔았으면 을은 뭘 줘야 돼요? 지금 돈을 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자, 돈을 줘야 되는데 을이 지금 현재 돈이 없어요. 이 건물이 총 5억짜리거든? 5억에 판 건데 이 사람 지금 1억밖에 없어. 1억밖에 없어서, 자, 이게 돈을 꿔야 되는데, 자, 국민은행에서 한 3억 정도 빌려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아는 거야. 그래서 머스크 씨한테 자 1억을 빌렸어요. 머스크한테 1억밖에 안 빌리는 건 좀 그렇다, 그치? 어쨌든 이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빌렸어요. 그래서 이 돈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4억 들어왔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1억이랑 합쳐가지고 돈을 냈어요. 이렇게까지 되는 거. 자, 지금 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둘의 관계, 자, 요 갑과 을, 요 둘의 관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내고 건물을 받았겠죠, 그치? 건물을 받았겠지? 요 상황까지 됐을 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 것 같아요? 소유권 갑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 돈 주고 건물 받았는데 그럼 선생님 을한테 넘어온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넘어왔어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등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오케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시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돈 주고 건물까지 받은 상태는 채권관계예요. 당사자끼리만 관계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갑이 을한테 팔아서 돈 5억 받고 뭐 병한테 또 팔아갖고 5억 또 받고 해서 10억 챙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죠? 없겠지만 가능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엔 소유주가 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른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등기를 하면 이게 공시를 하게 되면 이게 을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봐봐.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이랑 머스크한테 돈을 꿨잖아요, 이 사람이, 을이. 그런데 국민은행의 머스크가 을이 아무리 신용이 좋다고 해도 야 3억 1억 이렇게 빌려줬는데 이거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보장을 받아야 되지. 지금까지 그냥 돈을 빌려준 상태까지는 그냥 똑같이 아까처럼 채권관계. 당사자끼리만 관계가 있어요. 당사자끼리만 효과가 있어요. 자, 이럴 때 그럼 얘네들도 공시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공시를 어떻게? 얘네들도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요. 얘도 공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 있죠? 요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저당권이라고 해서 담보물권인데, 자, 이거를 선생님이 오른쪽 끝에다가 살짝 요거 한번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자, 이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생겼냐면, 등기부 등본 여러분들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서 떼어볼 수 있거든요. 아무 건물이나 떼어줘요. 띄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3장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3장이 넘죠. 근데 3장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첫째 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제부라고 해요. 표제부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써 있느냐면 소유자, 여기는 이제 주소, 건물 이름,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이런 거 써 있어요. 자, 표제부엔 이게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갑구가 있거든요. 갑구에 뭐가 써 있느냐면, 갑구에는
소유자가 등록이 돼 있어요. 소유자가 등기가 돼 있어요. 자, 처음에는 누가 써 있었을까요? 갑구에는 갑구에 갑씨라고 써 있겠죠. 그렇죠? 원래 소유자가 갑씨였잖아요. 그치? 근데 을한테 팔았지? 그러면 이전 등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을씨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현재 주인은 을이구나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을이 지금 이거 빌리려고 돈을 빌렸잖아요. 근데 국민은행이랑 머스크가 이 건물에다가 담보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가 돈 안 갚으면 이 건물 팔아버릴 거야. 이게 담보거든요. 자, 그럼 이건 을구에 기재가 돼요. 을구에. 자, 1순위 국민은행, 채권액, 채권 최고액 이렇게 써 있는데 3억. 두 번째가 머스크 1억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을씨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어떻게? 국민은행이 이 녀석이 돈을 안 갚네? 하고선 경매 신청해버리는 거야. 경매 신청하면 이게 팔리겠지, 그쵸? 건물이 팔리겠죠? 이 건물 팔린 돈을 이렇게 팔린 돈 매각 대금이 나올 거냐? 그 대금을 요 국민은행과 머스크가 가져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봐봐. 여기에 자, 이 을씨가 케이스를 조금 더 볼게요. 자, 을씨가 이렇게 둘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이거 샀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도박에 빠졌네.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막 더 빌린 거야. 그래서 산화한테 또 돈을 빌리고 럭케한테 빌리고 러시앤캐시 이런 데서 막 돈을 막 빌린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당신 부동산 있지? 이 사람은 얘한테 5천 빌렸다고 치자. 내가 등기할래? 라고 해서 등기를 했어.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드는 거니까. 세 번째, 산화 5천. 럭케 5천. 이렇게 등기가 을구에 돼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자, 그래서 이거 돈을 안 갚는 바람에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했거든? 근데 이 아파트 원래 5억 원짜리잖아. 그치? 5억 원짜리지? 5억 원짜리인데 실제로 낙찰받은 가격이 4억밖에 안 된 거야. 4억에 낙찰이 됐어. 돈이 4억밖에 안 팔려. 그러니까 이 건물이 4억에 팔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얘네들 나눠 먹을까? 아니야.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자, 4억 받았지? 국민은행 3억 다 받아. 1억 남았지? 머스크 1억 받아. 얘네들 못 받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들 지금 1, 2, 3, 4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가 을구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순서 있잖아. 자기네들이 이 저당권의 순서를 이렇게 기재해 놓잖아.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그 말이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원래는 채권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원래 비율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총 4억, 5억이잖아. 5분의 3, 5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나눠서 받게 돼 있거든. 4억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등기에다가 이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얘네 거 먼저 다 받고 뒤에 있는 애들 후순위 애들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보시겠어요? 이게 우선 변제권이야. 근데 약간 여담으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있어.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국민은행이 1위에 있어도 얘 돈을 먼저 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소액 보증금. 예를 들면 이 건물에 500에서 50에 사는 약간 월세에 사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 소액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서 먼저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4억 받았잖아요. 낙찰 받았잖아. 4억 받았잖아. 그러면 우선 500만 원 먼저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국민은행 순서 이렇게 가는 거야. 최우선 변제권은 그냥 이 순서랑 상관없이 제일 먼저 받는 거. 소액 보증금 같은 거 먼저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여기 전세권도 끼고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데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법 제시문은 조금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좀 크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사례 하나를 설명한 거예요. 자, 요걸 머릿속으로 잘 넣어보세요. 자, 잘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민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법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
사실 이제 민법은 돈과 관련된 거라고 보면 돼. 돈이나 뭐 권리, 무슨 뭐 상속, 뭐 가족, 미성년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규정되어 있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민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계약이거든요. 자, 근데 이 계약에 대해서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나 살래, 나 팔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계약이죠. 얘가 지금 내가 요 설명을 왜 하느냐면 요게 세 번째 문단에 법률에 규정된 권리 변동이 있거든. 걔는 당사자 의사랑 상관이 없는 권리 변동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발생할 때 이 권리 변동이 두 가지 권리 변동이 있는 거야. 첫 번째가 물권이에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여기다 쓰는 거 있죠? 여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는 것들 있죠? 얘들은 다 물권입니다. 자, 물권은 물건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채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에 대한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하고요. 물권은 무슨 뭐 소유권, 뭐 저당권, 소유권, 저당권, 뭐 전세권도 물권이고요. 아, 여기 나중에 사례에서 나오는데 유치권 이런 애들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등기는 하지 않는 물건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대부분 다 등기를 하는데 등기를 하지 않는 물건도 존재합니다. 유치권은 등기는 안 해요. 임차권은 등기할까요? 임차권은 원래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 전입신고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러면 그냥 법에서 알아서 그냥 다 챙겨주거든. 근데 이제 임차권도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임대차 기간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있죠. 그럴 때 임차권 등기하면 다시 임차를 못 줘요. 그런 거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 가가지고 월세방 사는데 이 사람이 전세금 안 돌려주잖아. 보증금 안 돌려주잖아. 그러면 임차권 등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임차권 등기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못 넣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거. 꿀팁.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물건입니다. 아, 이거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갑과 을이죠. 그렇죠? 당사자에다가 제3자에게까지도 자기의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아까 그냥 돈 주고 물건 받고 이럴 때 있잖아요. 등기 안 해놓은 상태. 물건이 아니고 그냥 채권인 형태되는 당사자끼리만 이 권한이 효력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 1,000원 꾼 거 생각해 보세요. 1,000원 꿨어. 그러면 친구한테 달라고 해야죠. 그치? 친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1,000원을 또 꿔준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제가 나한테 돈 꿔준 거 1,000원 그거 나한테 내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채권은 여러분이 내가 A한테 돈을 꿔줬어. 근데 얘가 안 갚아. 근데 A가 B한테 돈을 또 1,000원을 꿔줬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A한테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짜증나지? 나한테는 안 갚고서 얘한테 돈을 꿔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가 가가지고, 야, 내놔!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못 한다는 거야. 당사자끼리만 그 권리가 있어. 이게 채권 같은 경우에. 그래서 A한테만 주구장창 주장해야 돼요. A한테 1,000원 갚아, 이 새끼야!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채권은 약간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계약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물권과 채권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물권 같은 경우 있죠? 물권 같은 경우에는 자, 제3자에게도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치? 얘들은 당사자끼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서로 알잖아. 근데 얘 제3자,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게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공시방법입니다. 공시방법은 대표적으로 등기가 있는 거예요. 등기는 어디냐 하면 부동산으로 하는 거죠.
부동산은 이렇게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 되게 약간 비싼 게 뭐 있어요? 자동차 같은 거 있죠? 자동차는 등기하는 게 아니라 등록하는 거야. 자동차는 등록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공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등기, 부동산을 이렇게 등기하게 되는 거죠. 자, 등기인데 이거는 이제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딱 등기부 띄워보면 이거 주인이 누구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 돈을 지금 꿨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아까 갑과 을 거래 생각해 보세요. 자, 을이 건물 매수했죠? 그러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어떻게 됐어요? 을씨라고 써있죠. 이거 누구나 띄워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띄워볼 수 있거든요. 아, 을씨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공시됐죠? 그 다음에 이거 누구한테 돈 껐는지도 볼 수 있죠? 여기 이 건물에 대해서 자, 이것도 공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등기를 해야만 물건 중에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기를 반드시 해야만 변동이 발생해요. 등기 안 하면 을씨가 등기 안 하잖아. 그럼 채권 관계예요. 등기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아, 물론 그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야 건물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아까 갑씨 있잖아요. 갑씨가 을씨한테도 팔고 병씨한테도 팔았어. 그러면 을씨가 야 너 왜 나한테 팔아놓고는 왜 얘한테 팔아? 라고 해가지고 야 내 돈 5억 내놔 이렇게 해서 손해는 안 봐요. 손해는 안 보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손해가 있어요 실제로. 자,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공시 방법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시까지 해가지고 권리 변동을 하는 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계약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 이건 좀 지워도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건 뭐냐면 자, 계약이 아닌 권리 변동이에요. 자, 이게 세 번째 문단입니다. 계약을 하지 않고도 계약 없이 자,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거.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 이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충족하면 그냥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있어야 돼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사례가 경매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을씨가 돈을 안 갚아서 국민은행이 경매했죠. 그래서 그거를 병씨가 낙찰가액 아까 4억 원이었잖아. 4억 원 내고 그 건물 A 건물을 갖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등기하지 않아도 병씨가 소유권을 갖게 돼요. 아시겠어요? 경매에 의해서 날아가면 여기 갑구도 비워지고 을구도 통째로 비워져요. 통째로 비워지기 때문에 그냥 이 병씨가 새로운 완전히 아주 깨끗한 등기부등본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 자, 경매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경매가 국민은행이 경매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매각 대금을 갖게 돼 법률적으로 얘가 낙찰된 사람이다. 이거 경매는 너희도 경매 뭔지 알지? 여러 사람이 제가 살게요 해서 금액 적어내잖아. 금액 적어내가지고 뭐 그중에 가장 높은 뭐 금액을 낸 사람이나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걸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거든.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내면 자기가 갖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매각 대금을 납부하잖아요.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딱 취득해버려요. 등기하지 않아도. 근데 나중에는 등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소유권 자체가 아까 여기서는 어때요? 소유권이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매각대금 납부하면 그냥 자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속이에요. 상속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야, 등기부 갖고 와, 야, 바꾸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돌아가시는 분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자, 상속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 그냥 상속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있고, 그러니까 부인, 배우자가 있고, 아들이 둘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요 세 분이 이제 이 상속을 받겠지, 건물 하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야 혹시 형이 뺏어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건물에서 몇 % 지분을 갖는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어요. 뭐 A 건물이면 3분의 1은 내 거야 라고 해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그냥 바로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는데요. 소유권 취득하는데 자 배우자 그다음에 아들 1, 아들 2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얘들이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돌아가시면 상속이 진행이 되면 집행이 되면 자 얘들이 소유권 취득해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죠. 아버지 돌아가셔서 들어온 거니까. 그치?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아들 2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지 이 건물의 3분의 1은 내 거야 라고 해서 3분의 1 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뭐야?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자 법률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그 네 번째 문단서부터 해가지고 담보물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담보물권은 자 저기 보이는 을구에 써 있는 게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은 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저당권을 중심으로 설명했더라고요. 자, 담보물권 볼게요. 자, 담보물권은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얘는 사용 목적이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건물을 쓸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채권액 회수, 자, 요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 이게 이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금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채권이 발생했어요. 돈 빌려줬어요. 채권이 발생했어요. 자, 채권을 근데 얘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저기다가 이제 국민은행 머스크 이렇게 설정했어요. 자, 근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합니다. 을씨가 돈을 안 갚았어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요. 그러면 국민은행이 해도 되고 머스크가 해도 돼요. 저 1순위, 2순위 상관없어요. 자,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팔렸어요. 그러면 이거 매각 대금이 나오겠죠? 자, 이거 나눠 갖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게 나눠 가지면 국민은행이랑 머스크 돈 받았죠? 돈 받았으면 채권은 따로 어떻게 등기를 지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소멸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 받으면 그냥 특별히 어떤 표시를 안 해도 그냥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자, 채무자는 을만 채무자죠. 을만 채무자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채권자 지금 누구 있어요? 자, 일단 국민은행이 있죠. 국민은행이 지금 1순위죠. 그쵸? 그 다음에 머스크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산화였냐? 산화머니. 그 다음에 여기 러시, 엔캐시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게 쫙 채무자는 한 명인데 채권자가 여럿이죠. 그쵸? 자,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경매를 통해서 4억 원에 팔리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비율대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 담보물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얘가 우선순위가 생겼죠. 얘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쵸? 이렇게 순위가 생기는 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비율로 받는 게 아니라 얘 거 다 받고 얘 거 다 받고 남는 걸로 얘들 거 갚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 거 남는 걸로 얘 갚고 얘 받고 나면은 얘가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채권액을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담보물권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건데, 자, 5번째 문단에서 자, 이게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자, 담보물권의 특징입니다. 자, 다 상환하면요 그냥 자동 소멸합니다. 자동 소멸해요. 아까 얘기했죠? 등기를 지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동 소멸 있죠? 이거 잘 봐봐. 자동 소멸은 계약에 의한 걸까요? 아니죠. 이거 법률에 의한.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없어지는 아까 세 번째 문단에 있었던 거 있지, 그치? 이거는 법률에 의한 권리 변동입니다. 저당권이 없어진 것도 변동이잖아요. 그죠? 법률에 의해서 그냥 자동 소멸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게 전액 상환 자, 전액
상환 전까지는 이 담보 물권자는 뭐 만약에 이 사람이 국민은행한테 3억을 빌렸잖아. 근데 을씨가 1억 5천만 갚은 거야. 그러면 국민은행은 갑자기 여기 전체 이 부동산에서 일부 만약에 한 70%를 갖고 있다가 35%를 갖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액 상환 전까지는 무조건 이 부동산, 이 물건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담보물 전부에, 자, 담보물 전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는 물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저당을 잡은 거죠. 담보를 잡은 거잖아요. 가치에 대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바뀌더라도 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 자, 예를 들면 이 을이 돈을 못 갚아 큰일 났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머나 이 건물에 불이 나불었네.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완전히 소멸돼 버렸어. 그러면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을씨가 이거 화재보험을 5억을 들어놓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논한 거야. 알겠죠? 경매로는 아까 4억밖에 안 되지만 화재보험료는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은행이 그리고 화재보험에 대해서도 이 저당권,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물건이 소실되더라도 이거를 대체하는 금전적인 가치에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대표적으로 얘가 뭐다고? 아까 보험금.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할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다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좀 지겹다고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어렵지도 않은 걸 길게 선생님이 늙어서 그래. 늙어서 그래.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물건은 공시되어야 하고 물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시방법은 동일하다. 종류에 관계없이에다가 X 치세요. 왜냐하면 아까 부동산이랑 자동차랑 달랐던 거 알아요? 부동산은 등기하잖아요. 그치? 근데 아까 자동차는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건마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다 등기예요. 자, 2번에 물건의 일반적인 성질상 물건이 사라져도 대체하는 이익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거 담보물건의 특징이잖아요. 담보물건만 그런 거예요. 물건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2번 보기는 담보물건에 대해서만 행사가 된다. 3번이 맞죠? 법원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경매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공시를 갖추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렇죠? 아까 몇 번째 문단에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문단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의 이유. 왜 공시를 하겠어요? 제3자,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들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답 2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담보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4번 보기만 볼게요. 담보물건자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 아까 담보물건은 특징적으로 뭐야? 사용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지?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어떤 게 배타적 사용이냐면 전세권자. 전세 들어가면 그 집 여러분들만 쓸 수 있죠. 임차권자, 배타적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유치권도 배타적으로 그걸 이게 점유할 수가 있거든요.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는 건 내 집처럼 쓴다는 뜻이에요. 근데 담보물권자, 그럼 국민은행이 거기 들어가서 사냐? 아니죠. 그쵸, 이거 아니에요. 머스크는 살아도 되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사용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요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수능 특강은 점점점 중요해지죠. 왜 중요해지냐면 이게 수능의 시험 범위로 굉장히 각인이 돼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려운 문제 내지 말래잖아. 근데 조금이라도 너무 쉬워버리면 또 안 되지.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내려면 어떻게 돼? 수능 특강에서 이걸 좀 어렵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기 이거를 제시문으로 바꿔도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수능 특강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게 유치권입니다. 자,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담보물권의 특징 중에 이 유치권만 갖고 있는 특징이 첫 번째,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점유만 하면 법률로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얘는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공사를 한 사람들이 공사 매각 대금을 못 공사를 한 대금을 못 받았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이제 건물 짓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건물 다 졌는데 돈을 안 줘. 뭐 인건비도 쓰고 무슨 뭐 벽돌이며 시멘트며 이거 다 썼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는 거야. 그럼 소유주가 마음대로 이 건물을 못 쓰게. 그러니까 이게 건축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딱 점유하고 있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유치권이거든. 자,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를 확보하는 건데, 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유치권은 요건과 효과가 모두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등기는 그래서 사실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점유를 시작하면 발생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자, 이런 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피담보 채권이 실현되면 소멸하는 등 담보 물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채권이 실현되면 소멸한다. 만약에 건축비 주잖아? 거기 소유주가? 그러면 유치권 그냥 소멸해. 자동 소멸합니다. 자, 얘도 법률에 의해서 발생해요.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밑에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담보물을 대체하는 이익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소실돼가지고 보험금 받잖아. 지금 아까 담보물권은 거기서도 돈 받을 수 있었지. 근데 유치권은 특이하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험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자는 보험금에서 청구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건축비를 못 줘가지고 이 건물을 팔았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그러면 을은 이 유치권자는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왜? 물권이잖아, 유치권. 그러니까 을 새로 바뀐 소유자한테 건축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을은 어떻게 갑한테 돈을 줘야 될까? 건축비를 빼고 돈을 줘야지. 그렇죠? 만약에 5억짜리 건물인데 건축비가 2억이었잖아?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 때는 3억만 받아야 되는 거야. 2억은 유치권자한테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을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동산, 너 약간 좀 공인중개사가 된 것 같죠? 자, 어쨌든 1번에 건물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을한테도. 그러니까 갑이 원래 소유주고 건축비를 안 줬어. 근데 을한테 넘겼어. 그럼 을한테도 유치권자가 내 돈 내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맞죠. 자, 2번은 뭐가 틀렸느냐? 건물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의 절반을 지급받으면 내가 그랬죠. 전체를 다 받았을 때 소멸하는 것이지, 아까 내가 국민은행이 1억 5천만 갚았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절반을 지급한 이해 상황의 건물 절반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물권은. 무조건. 이 담보 물권은 소멸할 다 받을 때까지는 전체 이 물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3번은 건물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화재로 소멸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고요. 오케이? 자, 대체되는 금전 가치에는 이거는 권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4번에 자, 건물 유치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등기 필요 없어요. 그냥 점유하면 유치권 생기는 거야. 알겠죠? 건축비 못 받았어? 그럼 점유. 그럼 유치권자예요. 자, 5번에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그만두면, 아까 점유를 시작하면 유치권이 생기는 것이고 점유를 포기하고 점유를 그만두게 되면 유치권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의 지배를 그만두면 이게 점유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치권을 소멸시켰다는 의사표시로 유치권이 소멸한다. 5번 보기도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어째? 선생님, 왜 이렇게 길게 했죠? 미안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